한민경의 타로 속의 수비학, 나의 소울넘버.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수가 있다. 서문. 오랜만에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2014년 가을, 나의 첫 책 무슨 고민인가요를 펴냈다. 타로 속의 연도카드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질문을 찾는 방법을 다룬 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당시에 나는 타로 강연이나 수업을 할 때마다 후속편으로 소울넘버에 대한 책을 내겠노라 공언했다. 연도카드가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이라면 소울넘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라서 모두들 큰 관심을 보여주었고 나도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책을 써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5년이 다 되도록 글에 진척이 없었다. 소울넘버에 대해 쓰면 쓸수록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불만이 커졌다. 전기 토스트 사용 설명서처럼 지루하고 무용하다 느껴졌다. 소울넘버 1번은 어떻고 소울넘버 2번은 어떻고 운운하는 글을 쓰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결국 집필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2018년 연말쯤 소울넘버에 대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그동안 타로 수비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런저런 매체에서 진행한 나의 강연을 접한 분들의 관심으로 소울넘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확대된 것 같아 나름 기뻤지만 예상 가능했던 부작용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가 타로 속의 수비학이란 긴 이름으로 소개한 소울넘버는 하나의 도구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또 자기 자신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내담자들의 고민을 상담해 오면서 타로 카드로 상담하기 전에 자신의 질문에 대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내 고민의 시작은 나 자신이라는 전제 하에 나를 이해해 볼 수 있는 툴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본 것이 소울넘버이다. 철저히 내 시점으로 바라본 타인들을 이해하면서 점차 내 고민에 대해서도 납득해가는 과정이 상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소울넘버는 그런 나의 의도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었고 지금까지 내 상담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러긴 하지만 소울넘버는 정해진 답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꾸준히 진화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소울넘버의 의미를 오해하고 정형화된 성격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 좋은 도구가 그렇게 오해되고 오용된다면 소울넘버의 본질이 흐려질 것이기에 불편했고 걱정이 됐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책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생겼다. 소울넘버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던전의 보스를 잡으러 가야 하는 사람에게 쥐어주는 레벨의 1의 공짜 무기,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의 무기다. 아무것도 없다면 경기장에 나가길 주저하다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검 하나라도 들고 있다면 최소한 경기 시간 동안 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소울넘버를 통해 나와 상대의 시점을 이해하면 앞으로 어떻게 상대와 마주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 힘든 인간관계에서 회피하지 않고 타인과 마주할 기회를 자꾸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무전무쟁,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게 된다. 소울넘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내디딜 작은 용기를 부여한다. 딱 거기까지이다. 소울넘버는 여러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고 소소하게나마 든든한 용기를 주는 타로의 마법이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개 짖는 소리는 여전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다. 모든 소울넘버에게 부여된 자신만의
가공할 만한 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도망가거나 싸우는 것이 아닌 다른 소울넘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내가 한번 포기했던 경기장에 펜 하나 들고 올라서려 한다. 쓰고 또 쓰다 보면 분명 레벨 1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타로 속의 수비학 개론. 타로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한국인에게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점의 도구로 사주 명리와 토정 비결만큼 살가운 것이 없다. 학창시절에 다들 교양 과목으로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명리학에 정통하고 자신의 운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도 놀랄 만큼 꽤 자세히 알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통 역학에다 별자리와 타로로 보는 운세까지 가세하여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한국식 장르 복합 운명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로 수비학이라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신종 점술인가 싶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타로를 연애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타로는 즉석에서 뽑아 나온 카드로 가까운 미래를 알아보는 수단일 것이다. 이것이 타로의 전부라면 타로는 쌀점이나 화투점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랬다면 타로가 이토록 오랫동안 체계화되어 활용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타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타로를 배우는 데 있어 수비학은 타로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수의 상징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신비주의를 뭉뚱그려 수비학이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수비학은 다양한 유래와 갈래를 가진다. 무엇보다 상징 수비학이나 신성 수비학으로 불리기도 하는 수비학은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된 체계이고 학문인 동시에 종교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고대 그리스도의 피타그라스 교단이나 중세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등이 있다. 하지만 수비학의 심오하고 깊은 지혜의 영향력은 오컬트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오컬트를 이단화한 지금의 기독교조차 그 분파 중 한 갈래는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에서 출발했다. 성경 속에서 다양한 장면, 상징 수비학이 언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일신, 삼위일체, 7번째 날, 안식일, 7년째 해의 안식년, 7일간의 천지창조, 7별과 촛대와 교회, 7나팔 등등.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도배돼 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헤맸고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쏟아진 비로 생겨나며 예수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 666이다. 우연히 내 생일이 6월 6일 6시여서 어릴 적 내 별명은 공포 영화의 상징인 오맨이었다. 심지어 나는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나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오던 크리스천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와 자신의 운명의 좋은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신비스러움에 잠옷 압도당하여 종종 히스테릭한 집단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더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에 담긴 수와 상징성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 수학을 이어받은 다양한 서양의 밀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먼저 피타고라스는 수를 만물의 근원이자 철학의 핵심으로 여겼고 자연수에서 발견해낸 여러 수학 규칙들을 이상화하면서 피타고라스 교단이라는 신비주의 종교단체로 발전했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 이데아를 본질로 하는 관념론을 만들었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철학 사상이 되었다. 또한
또한 피타고라스가 수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수를 쓰지 않고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완성했다. 이렇게 수의 배열에 담긴 패턴과 기하학 작도로부터 탄생한 수비학은 이후 중세의 교회 건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당시 기하학을 통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석공들의 위상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국경의 경비가 가장 삼엄하던 시대에도 석공들만큼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를 찾아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이들의 기술에 우호적이었다. 그 석공들의 호칭이었던 프리메이슨은 신비주의 교단으로 알려진 프리메이슨의 어원이며 시조가 된다. 프리메이슨의 심벌이 컴퍼스와 직각자인 이유도 바로 기하학의 기본 도구이기 때문이다. 컴퍼스와 자로 수천 수만 가지의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하학이 신이 우주를 구체화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했기에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기하학을 신의 작도라 찬양했다. 하나의 점에서 출발한 모든 기하학 도형은 분신처럼 반복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도형의 패턴은 자연 속에 나타나는 모든 생성과 소멸과 재생의 패턴과 궤를 같이 한다. 우리의 인생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은 자연이 따르는 질서와 순환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탄생과 성장, 그리고 변수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해가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이 주변의 흔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의 생장 주기와 고스란히 닮아 있다. 소울넘버는 이러한 자연의 패턴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까마득한 후계자라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타로는 동시성과 우연성을 통해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과 운명 간의 좋은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적합한 상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타로의 개성과 고유성이 각기 다른 개인의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에게는 의문이 생겼다. 내담자들은 전부 다른 사람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른데 어째서 질문만은 판에 박힌 듯 똑같을까? 재물운은 어떤가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사업이 맞나요? 직장이 맞나요? 궁합이 좋은가요? 제 팔자가 센가요? 승진은 언제 하나요? 시험 보면 합격하나요? 건강은 어떨까요? 현재도 없고 현존도 없고 심지어 자유의지조차 없는 이런 질문들에 타로는 과연 무슨 답을 해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몰려왔고 그 무렵에는 내가 사랑하는 타로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때 나를 구해준 책들이 있다. 타로 그랜드마스터로 일컬어진 메리 케이 그리어, 당신 자신을 위한 타로. 그곳에는 영혼의 수 소울넘버와 타로 카드의 연관성이 빛을 뿜어내듯 아름답게 서술되어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하다. 나는 이 책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신비스러운 상징과 숫자들이 내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질문에 답해주는 데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그리어의 동료이자 또 다른 그랜드마스터인 레이첼 폴락의 책 역시 가루가 되도록 탐독했지만 사주팔자에 통달하고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요령부독이었다. 그러던 차에 마이클 슈나이더의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을 접하고 나는 유레카를 외쳤다. 수학과 수학 교육을 전공한 교사이자 작가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우주와 자연과 인생의 좋은 관계를 수학과 기하학으로 설명한다. 나는 슈나이더와의 교류를 통해 그의 개인 수업 자료를 어렵게 구해 공부했고 타로 카드의 한 축으로서의 수비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나만의 타로 수비학의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 수학 전문가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오랜 타로 상담 경험을 통해서 타로를 이해하는 데는 왜 수비학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프로 상담가이기에 상담을 위한 수비학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타로로 내담자와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수비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비학만 따로 떼어서는 바다에 물 한 컵을 보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내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면 타로 상담일 뿐이다. 그렇게 굳이 한민경의 타로 속의 수비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긴 타이틀의 의미는 수비학 자체가 아닌 타로 상담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수비학적 접근을 가리킨다. 즉 이것은 한민경이란 사람의 세계관과 시각으로 상담해온 임상과 경험이 쌓여 고안해낸 나만의 상담 도구라 하겠다. 그런데 이 도구는 모두가 쉽게 배우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라서 누구든 소울넘버를 자기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공부와 교류를 통해 주변 인간관계에 두루 적용해 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우리는 각자 따로 떨어져 빛나는 별들처럼 혼자이지만 우리들 사이에 작용하는 신비로운 질서와 힘이 없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밤하늘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도 이 광대한 타로 은하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별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나의 소울넘버는 그 길 위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이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 안내서를 펼쳐보시길 바란다. 나의 소울넘버 계산하기. 10 이하의 수가 될 때까지 자신의 양력 생년월일 8자리를 모두 더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양력 생일은 1965년 12월 13일이에요. 그러면은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그러면 28이 나오죠? 10 이하의 수가 될 때까지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28을 다시 낱개로 더해줍니다. 2 더하기 8은 10. 10 이하의 수가 될 때까지 또 더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0. 그러면은 1번. 그러면은 저의 소울 넘버는 1번이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음력, 양력, 변환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로 변환하셔서 이렇게 낱개로 더해주시면 소울 넘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울 넘버로 소울 카드 찾기. 자신의 소울 넘버를 알았다면 그 수에 해당하는 소울 카드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각 소울 넘버에는 메이저 카드 1장, 마이너 카드 4장을 자신의 소울 카드로 갖는다. 메이저 카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나를 대표하는 역할을 표현한다. 반면 마이너 카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나의 역할과 역량을 설명해 준다. 큰 그림은 메이저 카드가 그리고 마이너 카드로는 세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 마이너 카드는 인물을 다루는 고대의 사원소 개념인 불, 물, 공기, 흙을 표현하기 때문에 4종류의 카드가 갖는 고유의 상징성이 있다.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를 종합하여 나의 소울 넘버 이해하기. 이 책을 쓰기까지 나는 소울 넘버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다. 간단히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타로의 해석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업을 해보면 같은 내용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소울 넘버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소울 넘버를 설명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거듭 강조한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골백 번 되풀이해도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는 계속 성격 이야기를 한다. 3번은 성격이 느긋한가요? 7번이랑 9번이랑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번은 성격이 괴팍해요. 저는 6번인데 제 성격은 8번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조차 수업은 계속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수비학 강의가 정말 쉽지 않다. 대체 왜들 그렇게 성격이 궁금한 걸까? 솔럼버는 나를 이해하는 수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알려주는 수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소울넘버를 보기도 하지만 남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소울넘버를 알려는 경우도 많다. 그게 적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부모나 자식이든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울넘버를 알면 그 사람을 손쉽게 유형화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거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성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격은 어떤 한 사람에게 원래부터 깃들어 있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요소일까? 소울넘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소울넘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소울넘버를 성격으로 받아들이면 지나치게 일반화하게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절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누구나 연애를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낀다. 인간이 이런 행동과 심리는 어떠한 개인만의 고유한 성격이 아니고 누구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성격은 그 사람을 정의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 또는 성향이라는 표현은 당장은 흥미로워 보이지만 타인을 이해할 때 편협해지고 타로 상담을 해나가는데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 소울넘버를 성격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내가 해석하는 소울넘버는 수비학적 구조와 타로 카드의 시점으로 구성된다. 각 수를 수비학으로 이해하면 해당 소울넘버의 영향을 알 수 있고 그 수에 해당하는 타로 카드를 보면 그 소울넘버의 역할이 드러난다. 1번부터 9번까지의 소울넘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역할이며 각자의 선의에 따라 타인을 돕는 행동 방식이다. 각 번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나의 메이저 소울카드로부터 파생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의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네 종류의 마이너 소울카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소울넘버는 다른 소울넘버들과 연결되며 상호작용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이 필요해진다. 9가지 유형의 소울넘버는 하나같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는 이유도 혼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가 어떤 성격이건 간에 9가지 유형 모두가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무엇을 하고 싶거나 무엇이 갖고 싶다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약 나 혼자 모든 것을 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나머지 8명을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역으로 이 상태의 나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 다들 부족하고 부진하고 우유부단하고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도울 것이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한 후에 관계 속에서 나에게 걸맞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의 위치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소울넘버 1번부터 9번까지 그 속성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산술적 숲뿐만 아니라 기하학의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해 모나드, 디아드, 트리아드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도형 이름도 함께 쓴다. 한 개의 점에서 시작해 다양한 도형들이 생성되는 수학적 패턴을 들여다보면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순환주기와도 맞아떨어진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패턴을 따르며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그러니까 소울넘버로 이해하는 우리 개개인은 이 세상의 작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시성을 믿는 것이라 하겠다. 수비학 속의 소울넘버 1번 우주를 숨긴 씨앗. 그리스어로 모나드는 원형을 나타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이란 숫자의 의미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로마 숫자 1은 하늘을 지탱하고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주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거인처럼 보인다. 1은 단순히 한 개의 수라는 의미를 넘어 우주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이해된다. 모든 수의 1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듯이 모나드 즉 1은 마술처럼 우리 자신을 투영한다. 소울넘버를 수비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면 나는 어릴 적 친구들과 묵찌빠 게임을 하며 부르던 노래를 예를 든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찌빠. 가위바위보 놀이를 위한 단순한 노래인데 그 안에 수의 비밀이 모두 들어있다. 감자는 바로 먹어도 되지만 땅에 심으면 그 자체가 씨앗이 된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싹은 잎으로 성장한다. 하나의 씨앗인 감자가 싹과 잎을 거쳐 성장하면서 수많은 감자를 다시 생산해내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 와트니가 감자를 키워 연명하는 것도 싹이자 열매인 감자의 이런 특성 덕분이다. 수비학의 1번 모나드는 씨앗인 감자다. 싹이 돋아나는 발화의 과정은 2번 디아드이고 광합성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 떡잎은 3번 트리아드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 묵찌빠를 통해 무수히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 1은 기하학에서 1차원인 점을 나타낸다. 점이 2개 모여 선분을 이루는 것이 2차원, 즉 2이고 3개의 선들이 면을 이루면 3차원 바로 3이 된다. 1은 아버지의 수이고 2는 어머니의 수라서 1과 2는 본질적 요소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에서 첫 번째 수는 3이라고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찌빠는 1과 2와 3을 통해 생성되는 수의 원리를 표현한 가장 짧고도 명쾌한 수비학 노래라고 생각한다. 이제 씨앗이 주인공인 짧은 동화를 상상해보자. 씨앗의 이름은 모나드이다. 모나드는 강낭콩 씨앗일 수도 있고 오렌지 씨앗일 수도 있다. 어떤 씨앗이든 모나드는 단단한 껍질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품고 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보면 무생물처럼 조용하고 어떤 변화도 드러내지 않는다. 죽은 듯. 그러나 살아있는 모나드 속에는 자신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통일된 생명 주기를 암호처럼 숨기고 있다.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면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여 자신의 껍질을 깨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는 껍질 밖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에너지, 불확실함 속에서도 힘차게 움트는 모나드의 이상은 자연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짧은 동화의 제목은 바보의 여행, 씨앗의 여정이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처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에 모나드는 단단한 껍질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나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 소울넘버 1번의 타로카드 이름은 매지션이다. 매지션은 고대로부터 신과 내통 가능한 매개자를 부르는 이름으로 주술사, 연금술사, 그리고 마법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의 역할은 자신을 매개로 하여 하늘과 땅, 즉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이런 영적 접촉이 가능한 자를 영어권에서는 미디움이라고 부른다. 타로카드 속 마술사 앞에는 4원소의 형상물이 펼쳐진 테이블이 있다. 마술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듯 오른팔은 하늘을 왼팔은 땅을 가리키는 독특한 자세를 하고 있다. 마술사의 자세를 실제 몸소 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중심을 자꾸 잃고 양팔이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차라리 눈을 감고 자세를 취하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눈앞의 시각적 방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 마술사 역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팔에 온통 집중하느라 잡념을 품거나 다른 사물의 눈길을 빼앗길 여력이 없어 보인다. 보통 이런 영적 수련을 오래 한 자들은 제3의 눈을 뜬다고 한다. 감각의 세계에서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두 눈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대다수의 이미지가 실은 눈을 통해 굴절되고 왜곡된다. 반면 제3의 눈은 그런 감각 세계를 초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눈이다. 뇌과학에서도 손과 선을 제3의 눈이라고 하며 그 위치는 부처님의 이마 가운데 보석이 붙어 있는 자리와 같다. 많은 현자들이 미간과 이마 한가운데 중요한 표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술사는 바로 그 제3의 눈이 위치한 부분을 하얀 머리띠로 두르고 있다. 아직 발현되지 않았으나 그에게 제3의 눈,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반대로 1번에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두루두루 살필 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의 역할에겐 세상을 봐야 할 시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시각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하늘과 세상을 잇는 순수한 통로로서의 역할에 방해가 되어 산만해질 뿐이다. 종교적 현자가 나오거나 마법사가 나오는 판타지 영화를 보면 영험한 능력을 타고난 자들은 선천적으로 장님이거나 사고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간적 시점이 제거되어 본질을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생활의 달인에 소개되는 달인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온 일을 눈 감고도 해내는 경지에 이른 것과 비슷하다. 마술사 역시 눈이 아닌 온몸으로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익히며 초감각을 통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견물생심의 욕망을 배제하여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목표에 집중하는 강렬한 힘이 이들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마술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은 통로, 빨대, 관처럼 전달을 위해서이다. 1번이 여기저기 걸친 채로 번잡하게 산다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볼 수 있고 그런 복잡한 의도는 하늘의 뜻도 땅의 목적도 아닌 사리사욕일 뿐이다. 마술사가 맡은 이런 역할의 속성 때문에 1번은 종종 주변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독선적, 비사교적, 일방적, 목표지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면을 소울넘버 1번의 성격이나 성향으로 단정짓는 것은 1번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1번은 목표에 집중하며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하는 계단처럼 명확한 단계별 과정이 존재함을 믿기에 그 외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데 혼자서 오로지 목표만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소울 넘버 1번은 자기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한 우물을 파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좋아하는 것을 깊게 파고드는 덕후 기질과는 다르다. 1번은 목표 달성과 결과, 즉 아웃풋을 나오게 하는 정량적 생산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한 우물 파기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 여기저기 파보는 게 물기를 찾아낼 확률이 높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군데든 10군데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우물이 되듯 적정한 시간과 양만큼의 한 우물 파기가 실행되어야 한다. 다른 소울넘버들에겐 안 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1번만큼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자기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우물을 팔아. 그러다가 다 파면 딴 우물을 파도 되는데 일단은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시라. 바로 그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엉뚱한 아이디어를 닥치는 대로 떠올리는 것이라 여기지만 내가 아는 한 1번의 창의성은 확실성을 버리고 시작하는 활동이며 무엇이든 계속 끝까지 하면서 얻어지는 능력이다. 그래서 적어도 10년은 해야 뭐라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울 넘버 1번이 타로 상담가를 한다면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개인 각자의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이 세운 현실적 목표까지 꾸준히 1만 시간 할 수 있는 정열이 있다. 한편 소울 넘버 1번이 외과 의사이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정서적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면 아마 1번 의사의 환자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반대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나 즉각적 조치가 시급한 환자에게 1번 의사는 치료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줄 것이다. 소울 넘버 1번이 체력 소모가 큰 외과 시술에 능하거나 조직 내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 주변의 상황과 사람의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다. 목표에 집중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간관계이다. 이직을 하는 이유도 이혼을 하는 이유도 이사를 하는 이유도 근본적 원인을 파고들면 인간관계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체력을 뺏기고 있다. 목표 달성에 쏟을 힘이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와 결과에 집중하는 1번들은 주변 상황과 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력이 실제로 없다. 사실상 그럴 물리적 시간이나 상황이 안 돼서 관계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목표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주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마술사는 꽤 씩씩하고 별로 지치지도 않고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마술사의 진짜 성격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마술사들은 주변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 역시 인간관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 그 자체는 목표도 목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결과와 성장이 없는 목표는 마술사를 번아웃 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술사는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고 느끼기에 상대적으로는 다른 소울넘버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소울넘버들이 일본 마술사와 같은 목표를 가졌더라도 마술사와 협업은 힘들다. 그의 속도나 방식을 주변에서 따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 본인도 목표에 집중하느라 주변과 소통하고 조율해 나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술사에게 성공적 협업은 먼저 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결과로 증명해야 가능하다. 그 뒤에 다른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도록 협회나 조직을 구성할 경우 매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포지션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분야나 조직 그리고 주변이 모두 인정할 만한 목표를 찾아 의욕과 성실함으로 빠른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대중에게 마술사의 탁월함이 검증이 되면 자신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성과를 얻으리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마술사는 혼자만의 레이스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민족을 이끄는 갈라잡이인 모세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소울넘버 1번 내담자들에게 마술사를 설명할 때마다 인간 최초로 하느님과 직접 접선하여 신성한 십계명을 받아 인간에게 전달한 모세의 예를 든다. 모세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단골 메뉴로 방송해주던 출애굽기 영화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의 모세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식 이름이다. 당시 파라오는 이스라엘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했는데 바구니에 담겨 강에 떠내려가던 아기를 발견한 파라오의 딸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한다.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된 덕분에 모세는 이집트 왕족으로서 안락한 환경에서 잘 성장했다.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소명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함께 나누었던 이집트 왕 람세스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끈다.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다린 끝에 하느님의 친필 사인이 적힌 십계명 태블릿을 하사받는 장면이다. 그 십계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등 온갖 기적을 겪으며 40년간 광야를 헤맸고 또 헤매는 모세의 활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40년이나 헤매긴 했지만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뒤였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애당초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과 가나안 입성 그리고 십계명 전달을 위해 모세를 선택했을 뿐 모세의 가나안 입성은 목표가 아니었다. 모세는 철저하게 신의 뜻을 이끈 매개자였다. 마찬가지로 1번 마술사의 목표가 순전히 사익의 추구일 때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타인들을 위한 명분이 있는 목표라면 험난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술사가 비록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하진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 모두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될 때까지 하면 되는 전문가. 타로 수비학으로 소울넘버 상담을 해오면서 내가 만난 1번 내담자들의 현실적 공통점을 꼽으라면 조직 내에서 능력은 인정받지만 고지식한 성향 때문에 주변과 충돌이 잦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그들의 인상은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조직에서 성장하려는 목표가 강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남달리 일에 몰두해 실력이 급성장하는 기술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속하는 완벽주의자 워커홀릭이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도 그 목표를 믿기에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기어코 의대에 가는 사람들 등이 떠오른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겪는 관계의 괴로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본인 때문에 힘들다는 피드백 때문에 목표를 향해 가는데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수비학적으로도 1번 모나드는 나눠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단일성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융통성 없고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공감을 얻고 자연스러운 친근감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서툴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라면 그 전문성과 자신만의 특기, 조직 내에서의 성과 등으로 신뢰를 얻어 이로써 타인에게 어필할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인 1번이 얻는 결과가 인간관계에도 작용하는 역할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 성과나 결과를 아직 증명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의 전문성이 완성되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인정받으려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이 가족 관계나 연애, 교우관계 등에서 오지랖 넓게 도우미 역할을 하려 하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완성도 되기 전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의도치 않은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 간호사를 하더라도 본인의 특화된 분야, 보고서 작성, 약제 분류, 정맥주사 잘 놓기 등 여러 영역에서 우선 능력을 인정받아야 타인을 위해 일할 때도 꾸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특화된 역량 없이 처음부터 친절함으로만 인정받으려 한다면 역효과가 난다. 허드렛 일만 자꾸 하게 되고 존중받지 못함으로써 힘들어지고 그 자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 스스로를 이해할 때 1번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한 것이 이기적이거나 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집중했을 때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니 혹여 남을 위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는 인식을 주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당히 무시할 필요가 있다. 또 실리에 밝은 사람에게 이익을 빼앗기더라도 그런 자잘한 것에 관심을 별로 주지 않기에 자신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더 큰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작은 것에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는 게 정상이다. 자신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늘 목표화하고 기준을 정해야 쓸데없는 고민에 소모되는 체력을 아낄 수 있다. 관계보다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많아 심리나 상담 분야 공부에 흥미가 많고 자신만의 체험을 통한 직관이 발달된 경우가 많다. 심리치료나 감정치유보다는 심리 분석이나 정교한 도구를 통해 해석하는 방식에 일이 잘 맞고 감정적 복잡성을 이해하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다. 한마디로 1번에게는 인간관계 또한 계량화, 목표화할 수 있는 영역이나 분야일 때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 1번의 키워드는 작은 씨앗이지만 어려움을 버티는 단단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상황을 복잡하게 인식하지 않고 어떤 문제든 자기 내면의 기준을 통해 답을 얻기 때문에 고집이 세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성격도
의도도 아니다. 1번이 가진 나누어지지 않는 단단함에서 비롯한 속성일 뿐이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특유의 단단함으로 성실하게 집중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걸 다른 말로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성과 지향적인 것과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1번은 스스로 정한 목표가 확실하면 재능을 적성으로 만드는 힘이 있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아간다. 사람마다 밀고 나가는 스타일은 다른데 느리지만 기어코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북이 유형도 있고 창이나 화살처럼 속도감 있게 관역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스타일도 있다. 혹은 남들의 이런저런 말에 솔깃해 갈짓자로 횡보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은근슬쩍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런 근성 덕분에 1번들 중에 자신만의 분야를 가진 전문가가 많다. 그들이 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기 때문이다. 1번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경험은 신뢰하지 않으며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 이외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도 적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내 앞에 두고 남들의 시선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다 보니 현실적인 지름길을 벗어나는 실속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고집스럽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만큼 자신만의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결과를 낸 경험이 있거나 성공했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 보일 수 있다. 1번은 감정이나 관계를 정석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정의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들을 헤아리기 힘들어한다.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1번의 카리스마는 뚜렷한 존재감이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다. 소울카드 중 1번, 2번, 9번을 영적인 사제 계열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도 1번은 선지자이며 선각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번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이나 사람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통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 눈치를 보느라 우유부단해지거나 계산적이 되는 반면 1번은 즉각적이고 명쾌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특징은 면대면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간단 명료한 성향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1번이 역량 있는 교육자나 상담 전문가가 되려면 1대1보다는 그룹이나 집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개인 교습보다는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100명 정도의 교육생을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면 독선적이라고 여겨지던 모습은 단호함이 되고 오버하는 부담스러움은 카리스마가 되며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는 면모는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진다. 혹은 정말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멘토로서의 1대1 관계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1번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기만 하기보다는 그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도움을 줄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영역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름뿐 아니라 실습도 매우 중요하다. 타고난 카리스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없기 때문이다. 깊고 충실한 공부가 수반된다면 남을 이끄는 DNA가 어떤 분야에서든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소울 넘버가 1번인 인물들의 예를 보면 해밍웨이, 스티브 잡스, 톰 크루즈, 레이디 가가, 안철수, 손석희 등이 있다. 이 이름들을 보면 1번은 단단하고 창의적인 인물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공통점은 마이웨이이다.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져 보이거나 외로워 보인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관계성이 높지 않다. 그들에게 유일한 개인적 관계는 가족일 확률이 높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관계성이 높은 1번이 있다면 그것이 정치적 목표이거나 개인, 비즈니스인 경우이다. 이들은 단일성, 목표, 통일성, 자기 자신이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일관된 것을 많이 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성에는 주기가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1번은 살면서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통일성 있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도 히피의 시절을 지나 애플을 만들 때까지 주기가 있었고 안철수도 의사, 기업인, 정치인의 주기를 거치고 있다. 해밍웨이의 천재성은 매번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주기로 접어들며 새로운 작품을 세상에 내놨다. 그러나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야말로 소울 넘버 1번인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로 보인다.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된 외로운 노인, 커다란 청새치를 잡아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하나의 목표, 망망대해에서 청새치를 놓고 상어떼를 상대로 목숨 건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는 삶, 결국은 살점이 다 뜯겨 가시뿐인 청새치만 남았어도 노인은 다시 꿈을 꾼다. 나는 광야의 모세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소울 넘버 1번의 목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목표가 이상향이고 도달하지 못할 만큼 아득하다 해도 1번에게는 그것을 향해 첫걸음을 떼고 시작해야 하는 삶의 미션이 된다. 사원서 속의 소울 넘버 1번. 소울 넘버 1번의 마이너 카드는 시작을 의미하는 에이스, 그리고 통일을 상징하는 숫자 10이다. 10을 이루는 두 수 1과 0은 더하면 다시 1이 되기에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모나드의 단일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10은 1부터 9까지의 한 자리 수를 벗어난 첫 번째 숫자다.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이자 결과이며 모든 과정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사원소의 10번 마이너 카드들이 소울 넘버 1번 매지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각각의 카드를 통해 이해해보자. 마술사에게 목표란. 불꽃이 달린 막대 10개를 끌어안고 있는 마술사의 모습을 보면 막대의 위쪽은 나름 가지런하게 맞췄지만 팔 아래로 보이는 막대의 하단부는 방향이 모두 제각각이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일까? 마술사는 자신이 맡은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는다. 단 이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마술사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이것이다. 장인 같은 꼼꼼함과 엔지니어 같은 전문성을 발휘해 자신이 정한 목표와 기준에 따라 노력을 쏟는다면 마술사는 분명 목표와 기준에 합당한 고르고 보기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과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불규칙과 변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워커홀릭이 되기 쉽다. 워커홀릭 마술사는 건강한 상태가 결코 아니며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로 인해 감정과 에너지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다. 자신의 기준과 목표의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혼자 책임지고 묵묵히 해낼 수 있는 나만의 분야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의미 있는 분야들 가운데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 새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보여준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마술사에게 인간관계란, 인간관계는 인간의 개체 수만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에 그야말로 무엇이라 규정하기 힘들고 어떤 관계가 좋다, 나쁘다 구분지어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늘 위에 떠 있는 10개의 컵들은 막연하고 피상적일 뿐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이다. 단 한 개의 컵이라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다면 관계는 성립될 수 있지만 10개의 컵 모두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은 어떠한 밀접한 관계도 성립이 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마술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관계만을 정석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 경험한 가족관계와 살아오면서 접한 인간관계가 전부인 딱 자신이 보고 겪은 세상이고 사람들일 뿐이다. 이토록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 특정 관계만을 정답이라고 여기고 자이건 타이건 그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억압자가 되기 쉽다. 비둘기처럼 다정하고 화목한 가족이라는 이상형을 그려놓고 이것만이 내 세상, 내 가족이라고 노래 부르는 격이다. 겉에서 보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과연 그 속에 모두가 같은 생각일지는 알 수 없다. 사실 구성원 각자의 인생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가족관계는 비둘기 가족이 아니라 오로지 콩가루 집구석밖에 없다. 마술사에게 결혼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다는 결혼이라는 결속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랑, 존경, 인정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다. 마술사는 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정적인 사람이다. 굽히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려는 마술사가 남편이라면 다정한 독재자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원칙만을 고수하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특유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또 버틴다면 노년에는 존경과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든든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내는 동안에 마술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파트너임을 점점 깨닫게 된다. 마술사에게 문제 해결이란 이 카드의 그림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다. 사람 하나 죽이자고 등에 칼을 10자루씩이나 꽂는 게 꼭 필요할까? 둘쭉날쭉 사방에 꽂힌 칼들은 하나하나 꽂힌 모양새가 다르다. 마치 10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칼을 꽂은 듯하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볼 때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미스터리 소설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떠오른다. 그것은 살인이기보다는 하나의 재의이고 완벽한 공모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마술사에게 문제 해결이란 이토록 집요하다. 융통성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겉으로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속성이 있다. 이런 경향은 그들 스스로를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끝장을 본다 해도 남는 것은 죽음이고 허망한 끝일 뿐이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절대 대충 넘기지 못한다. 1번 문제가 해결되면 2번 문제를, 그 다음에 3번을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몸소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모습은 주변과의 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설령 그 의도가 정의롭고 선하며 사랑을 주는 것이라 해도 이 정도면 과잉이다. 그래도 이런 이상주의 덕분에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디테일이 뛰어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고 깔끔한 마무리와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정의롭다 해도 허무한 결말만 남게 될 수 있다. 마술사가 연금술사로서 자격이 있는 것은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경우를 실험해 완성해내는 자세 때문이다. 어떻게 해도 흙은 금이 되지 않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 즉 10번의 서툰 과정을 통해 실패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것, 그게 바로 마술사이다. 마술사에게 재물운이란 나는 학창시절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1등을 하는 친구들은 그야말로 특별해 보였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만점을 받고 1등을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할 수 없고 그들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그들은 공부할 때 정말 공부를 한다. 그들이 3시간 공부했다고 하면 실제로 3시간을 공부한 거였다. 나처럼 책상을 정리하고 간식을 먹고 졸고 딴 생각을 하고 이 책 저 책 들춰보고 색색 볼펜으로 쓸데없는 노트 필기나 하다가 겨우 10분쯤 공부한 주제에 3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3시간 공부한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 3시간은 어떠한 불순한 생각도 없이 온전히 집중한 3시간을 의미했다. 이게 누구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2008년 펴낸 아웃라이어에서 소개한 1만 시간의 법칙은 그 정도 시간 동안 한 우물을 파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책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 미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다. 물론 최근엔 이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이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그토록 간절히 믿고 싶어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1만 시간은 10년의 세월이다. 10년간 꾸준히 연습하고 익히면 누구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근면 성실을 커다란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꽤 해볼 만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신속하게 결정한 후 1만 시간을 투자할 계획까지 세운다. 그러나 우리가 관가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1만 시간을 한 우물 파기에 바치기 전에 먼저 좌충우돌 시도해보는 1만 시간도 필요하다는 전제는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소울 넘버 1번이라면 이 가설에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다. 목표를 위한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성실하게 단계별로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는 소울 넘버 1번에겐 어쩌면 1만 시간의 법칙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1번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골수의 변신이다. 이런 사람은 뭐든 하나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일로 승부를 보든지 돈을 엄청나게 모으든 아니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든 인간관계냐 일이냐 돈이냐 아니면 돌을 닦느냐 이 넷 중에서 아무거나 빨리 선택해 성과를 낸다면 다음 단계로의 변신이 가능해진다. 일단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모일 거고 그러면 힘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명예를 먼저 얻는다면 그 후에 사람이 따를 거고 돈이 모일 수 있다. 1번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외골수로 해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완수한 후에
다시 새로이 변신할 여지가 커진다. 외골수 자체는 존경받는 성향이 아니지만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에 성공하면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가장 힘든 시기는 3년, 5년, 7년, 12년이다. 그 시기만 잘 넘기면 자신의 외골수 기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방적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들의 조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결과가 나오면 모두 인정한다. 특히 성공을 위한 성공, 부를 위한 부, 공명심을 위한 명예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혁신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면 소울 넘버 1번은 진정한 의미의 마술사이자 연금술사가 될 것이다. 그 자신이 평범한 돌에서 소중한 금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금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물이고 재산이다.